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개인 재산까지 투입하며 이 거대한 베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BMW, 벤츠, 폭스바겐으로 상징되던 독일 자동차 산업의 몰락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오늘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지금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인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발표한 투자 규모부터 살펴보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건 직전 5년간 투자했던 89조 원보다 무려 36조 원이나 더 많은 금액입니다. 연평균 투자액으로 환산하면 25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전체 투자액의 40%에 달하는 50조 5천억 원이 미래 신사업 분야로 갑니다. 인공지능,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수소에너지 같은 분야 말이죠. 이건 기존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짓고 생산 설비를 늘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로봇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업계에서 파운드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TSMC처럼 다른 회사가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 말입니다. 현대차가 이제 로봇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네가 쓸 로봇만 만드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로봇까지 위탁 생산해주겠다는 거죠. 이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시도입니다. 2021년 정의선 회장은 개인 자금까지 투입하며 미국의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왜 로봇 회사를 사는 거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기술은 좋은데 돈을 못 버는 회사로 유명했거든요. 유튜브에서 백덤블링하는 로봇 영상으로는 유명했지만 정작 수익은 변변치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뭔가 다른 걸 봤던 겁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의 선택이 얼마나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증명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이미 현대차 공장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고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은 공장 안전 점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아틀라스가 미국 조지아 공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야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달 30일 세계적인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블랙엘 GPU 5만 장을 확보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드리죠.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이 칩을 삼성전자, SK그룹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보한 겁니다. 이 GPU들은 현대차의 세 가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첫째, 고전력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서 피지컬 AI, 자율주행차 로봇에서 생성되는 페타바이트급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둘째,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를 만들어서 로봇들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완성도와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합니다. 셋째, 로봇 완성품 제조 및 파운드리 공장을 조성합니다. 특히 이 로봇 파운드리 개념이 혁명적입니다. 현대차는 자기네 그룹사와 협력사에서 쓸 로봇만 만드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로봇까지 대량으로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로봇은 소량 맞춤 제작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렸죠. 현대차는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으려는 겁니다. 만들기, 시험하기, 가르치기, 이 3단계 구조가 핵심입니다. 우선 전용 공장에서 로봇을 대량 생산합니다. 그 다음 실제 현장을 재현한 연구소로 보내서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블랙엘 칩이 수천 장 들어간 데이터 센터로 보내서 AI로 학습시킵니다. 로봇이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지금까지의 산업용 로봇은 사람이 프로그래밍한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같은 동작을 무한 반복하는 거죠. 하지만 피지컬 AI 로봇은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도 스스로 판단해서 대응합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가듯이 작업자가 지시하지 않아도 로봇이 알아서 일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함께 우리는 미래 수조 달러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의 방향을 결정지을 지능형 자동차와 공장을 만들고 있다. 정의선 회장도 화답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강화는 중대한 도약을 의미한다.
양사는 첨단 기술을 함께 구축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인재를 육성하며 글로벌 AI 리더십의 최전선에 설 수 있는 견고한 AI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현대차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하려면 지금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을 호령하던 이 독일 3사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BMW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31% 감소, 폭스바겐은 33% 감소했습니다. 3사 모두 영업이익이 30% 이상 급감한 겁니다. 특히 BMW는 브레이크 결함으로 150만 대 이상을 리콜해야 했고, 폭스바겐은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고용 안정 협약마저 해지 통보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독일 차 회사들은 두 가지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중국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율은 2021년 13%에서 2024년 40%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회사들은 여전히 내연기관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폭스바겐은 15년간 지켜온 중국 내수 판매 1위를 2023년 BYD에게 내줬고 2024년에도 2위에 머물렀습니다. BMW의 중국 판매는 13.4% 감소했고 벤츠는 7% 줄었습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전기차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싸움입니다. 중국 전기차들은 화려한 디스플레이, 빠른 충전, 자율주행 기능, 끊임없는 무선 업데이트로 소비자를 사로잡았습니다. 독일 차에 타면 뭔가 구식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폭스바겐이 독일에 설립한 소프트웨어 자회사 카리아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내연기관 임원들이 계속 간섭하면서 전기차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결국 폭스바겐은 미국의 리비안과 손잡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2024년 독일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27.4%나 폭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4년을 독일 전기차가 잃어버린 해라고 평가합니다.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갑자기 중단한 것도 한몫했지만 근본 원인은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전기차를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현대차가 왜 서두르는지 이해되시나요? 독일 회사들의 실패는 교훈입니다. 내연기관 시대의 영광에 안주하다가는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차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일 회사들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 전기차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합니다. 내년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되고 기아도 화성에 PBV 생산 거점을 구축합니다. 2027년에는 울산 수소연료전지 신공장도 가동됩니다. 완성차 수출을 2024년 218만 대에서 2030년 247만 대로 늘리는데 그중 전동화 차량 수출은 69만 대에서 176만 대로 2.5배 이상 늘립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합니다. 2026년 하반기 SDV 페이스카를 공개합니다. 차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중앙집중형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적용한 차량이죠. 엔비디아 네모트론 AI 모델을 기반으로 자체 AI를 개발해서 무선 업데이트로 차량 기능을 지속 개선합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공장을 가상으로 재현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셋째, 자율주행 기술에 올인합니다. 엔드-투-엔드 딥러닝 기반의 아트리아 AI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와 코스모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무한한 주행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합니다. 현대차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아직 레벨2 반자율 주행 수준이지만 블랙엘 GPU의 고성능 연산 능력으로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넷째, 로봇과 수소로 사업 영역을 확장합니다. 서남권의 1기가와트 규모 PEM 수전에 플랜트를 건설해서 그린 수소를 직접 생산합니다. 수소 출하센터와 충전소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향후 지자체와 협력해서 수소 AI 신도시 조성도 검토합니다. 이건 독일 회사들이 하지 못한 겁니다. BMW, 벤츠, 폭스바겐 CEO들은 수십억 원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위기 상황에서 연봉을 깎거나 자구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보조금을 요구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입니다. 충분한 사내 유보금이 있으면서도 정부 돈으로 위기를 넘기려 한다는 거죠.
반면 정의선 회장은 개인 재산을 투입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 협력사 관세까지 지원합니다. 이게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대차의 로봇 파운드리 사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수익성이 낮았고 구글과 소프트뱅크가 연달아 손을 뗐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봇 시장이 기대만큼 빨리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결정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확실한 수요처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국내외 공장에 우선 투입할 수 있고 GM과 도요타 같은 협력사 공장까지 공급 가능합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 자동화율이 95%인데 현대차 공장들도 이 수준으로 올리려면 엄청난 수의 로봇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물류, 의료,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엔비디아 GPU 5만 장이 정말 충분할까요? 사실 5만 장도 엄청난 양이지만 앞으로 더 필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정부와 함께 30억 달러, 약 4조 3천억 원을 공동 투자해서 국가 피지컬 AI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AI 인프라를 확충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현대차만의 경쟁력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경쟁력이 됩니다. 셋째,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추격을 대응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BYD, 샤오펑, 니오 같은 중국 회사들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엔비디아, 도요타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를 빠르게 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현대차는 품질과 안전성에서 이미 세계적인 평판을 쌓았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따라잡기 쉽지 않습니다. 넷째, 125조 원이라는 거금을 조달 가능하게 한 현대차 그룹의 재무 건전성입니다. 영업이익률도 높고 현금 흐름도 좋습니다. 5년에 걸쳐 투자하기 때문에 연평균 25조 원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독일 회사들처럼 뒤처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엔비디아로부터 블랙엘 GPU 5만 장을 확보해서 소버린 AI 구축에 투입합니다. 현대차와 함께 피지컬 AI 클러스터를 만들고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 연구센터도 설립합니다.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한국을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하는 일은 자동차 회사의 설비 투자 차원이 아닙니다. 한국을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 허브로 AI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독일이 무너진 자리에 한국이 올라서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100년 넘게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던 독일 회사들이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였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변화를 선택했고 자동차 회사에서 AI 로봇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로봇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울산 공장에서 로봇이 차를 조립하고 화성 공장에서 PBV가 생산되고 서남권에서 그린 수소가 만들어지고 전국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는 미래. 현대차 로봇이 제조업, 물류, 의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미래. 한국이 만든 AI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미래. 이게 정의선 회장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연구개발, 생산, 수출의 중심이 한국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빼앗기지 않고 한국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은 한국을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당시 개인 지분 참여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성과는 앞으로 수년에 걸쳐 검증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동시에 큰 도전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독일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년 자동차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순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이 포드로 자동차 산업을 주도했고 1970년대 일본이 도요타와 혼다로 품질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990년대 독일이 BMW와 벤츠로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와 AI 시대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현대차의 계획대로라면 10년 후 아이오닉 전기차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고 공장과 물류창고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작업하며 그린 수소 인프라가 구축되고 울산과 화성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전 세계로 수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기술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과 무역 환경도 변수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상업적으로 성공할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기대한 성과를 낼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125조 원이라는 거액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독일 회사들의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기업도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내연기관 시대의 기술 우위가 전기차 시대로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드웨어 품질만으로는 부족하고 소프트웨어 역량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것. 그리고 경영진의 판단과 대응 방식이 기업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부터 엔비디아 협력, 125조 원 투자, 로봇 파운드리 사업까지 연결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당시 회의적 시각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GPU 5만 장 확보와 피지컬 AI 센터 구축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이 전략이 실제로 성공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것처럼 AI 로봇 분야에서도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삼성과 SK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듯이 현대차가 피지컬 AI 로봇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현대차 그룹의 125조 원 투자가 한국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와 엔비디아 협력, GPU 5만 장 확보, 로봇 파운드리 사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과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회. 이 상황은 산업 전환기에 누가 더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며 변화에 대한 준비와 실행이 승패를 가른다는 교훈입니다. 앞으로도 산업 동향, 기술 트렌드, 글로벌 경쟁 구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세요. 현대차의 전략이 성공할 것으로 보시나요? 10년 후 자동차 산업 지형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